이 갈등 요소를 상수로 놓고 작전을 짜시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BYD가 끝날 수는 있어요. 네. BYD 자체가 브랜드가. 네. 그러나 유수의 대학에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대졸자들 취업률이 50%가 안 된다. 강준영 교수님과 2부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하고 이스라엘이 이제 중국산 전기차 퇴출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계속 백도어 얘기하잖아요. 이 증거가 좀 나왔나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다 이런 건 없어요. 네. 없지만 이 중국산 부품에 네. 그런 것들이 상당히 심어 있는 것 같다. 이제 그런 화웨이부터 이게 시작이 된 거거든요. 네, 그렇죠. 지금 이게 좀 영국, 이스라엘이 전기차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이 드론 시장을 거의 90% 장악하고 있는 중국의 DJI 그렇죠. 이 네. 부품 안 쓰겠다고 지금 네,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나온 그 뉴스에, 핑계들이 그런 왜 그렇게 하느냐에 대한 것들이 전부 정보가 네. 불법적으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근데 중국이 이 점에 대해서 이거는 과학기술이라는 거를 이용해서 중국을 압제하려는 거지 구체적인 그런 것도 없이 너무하는 거 아니냐고 얘기하지만 이러이러해서 아니다라는 증거를 또 내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뭐 중국이 진짜 뭐 있는 거 아니야? 네. 이제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거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지금 쓰는 그 위성 항법 장치 이런 거 네. GPS는 네. 사실 미국이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소련도 자기네께 네. 있고 러시아도. 중국은 북두. 네. 북두 칠성할 때 북두라는 베이더우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베이더우. 네. 이거는 통제가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네. 걸 통해서 어디로 움직이는지 그다음에 소위 중국산 전기차들의 그 내부 설비 같은 게 굉장히 선진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핸드폰 통화나 뭐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고 그게 광범위하게 쓰일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중국이 쓰는 항법 장치와 연계돼서 쓰이게 되면 네. 아마도 다 노출이 될 거다. 되지 않을까. 우리 예를 들면 지금 그 크레인이 있잖아요. 네네. 항구 같은데 네네. 그게 이제 중국의 진화공업이라는 데가 전 세계 물동량의 50%를 장악을 하고 있거든요. 네. 컨테이너 내리는 거. 그러면 거기에도 무슨 장치를 해놓으면 무슨 제품이 얼마나 들어오고 선박이 어떻게 되는지 다 알 수 있다. 그런데 네. 문제는 그걸 지금 대체할 데가 별로 없어서 지금은 그냥 이렇게 걱정만 하면서 쓰고 있는데 실제로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둘씩 이렇게 각국에 의해서 나오는 거다. 네. 근데 이제 영국이나 이스라엘 같은 데가 이 전기차 이거를 제어하는 거는 네. 사실은 그 환경 뭐 탄소 제로 이런 거 생각해서 이제 전기차를 극대화 시켰더니 도저히 중국하고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EU 같은 데서도 이제 약간 환경 탄소 중립을 조금 뒤로 그렇죠. 물리는 거를 한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바로 이대로 가면 완전히 중국산 전기차에 이 점령이 될 거다. 그러면서 사실 중국에서는 그럴 것 같으니까 이런 핑계를 잡아서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느 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중국산 전기차의 공습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특히 유럽 이런 데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제 EU 회원국은 아니지만 어쨌든 영국이 유럽에서 갖고 있는 지위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런 소위 영국이라는 국가가 가지고 있는 이 EU에서의 어떤 주도적 이미지 이런 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EU 차원하고는 다른 거죠. 이제 중국과 이런 소위 중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 금지 이거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이제 선언을 한 겁니다. 그 이제 말씀 잠깐 중간에 해주신 게 이제 친환경 차량 이제 조금 내려놓겠다 얘기하셨잖아요. 이제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뭐 연관이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중국산에 대한 경계가 이제 유럽에서도 계속 있는 것 같아요. 이제 BYD가 이제 1위 기업인데 이제 테슬라를 한때 뭐 넘어선다 만다 그런 얘기까지 있었는데 지금 BYD는 파산 위기설까지도 또 나오고 맞습니다. 있어요. 예. 이제 이제 부채가 아니고 어음. 네. 하청업체들한테 줘야 될 돈이 한 76조라고 하는데
그 돈도 없고 그다음에 뭐 핵심 딜러사들도 좀 파산하고 그다음에 최근에 3분기 실적도 순이익이 한 30% 정도 네. 빠졌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BYD가 현재 어떤 상황인지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판매도 하고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네, 네. 이 정도까지인지는 몰랐거든요. 네. 그 중국은 이제 네. 그 몇 가지 전략 산업을 세계 제일로 만들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네. 그게 이제 이 전기차 전에 나왔던 게 이제 태양광이에요. 네. 그렇죠, 태양광.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이 전기차가 굉장히 중요한 핵심 제품이었고 그게 성공을 했습니다, 사실은. 네. 근데 전기차를 이렇게 주력 산업으로 육성을 하기 위해서 정부가 과도한 보조금을 주고 또 지방 정부도 그런 보조금을 막 남발을 하다 보니까 중국 네. 내부에서 엄청난 경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미 그 수많은 뭐 수천 개의 작은 전기차 업체들이 이제 도산을 했고 뭐 하청 공장이 네. 되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좀 큰 데만 남았는데 이 BYD 같은 데가 이제 대표적으로 중국 정부가 밀어주는 네. 회사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중국 내부에서 과당 경쟁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제 많은 기업들이 도산을 하고 그리고 이제 BYD 같은 데는 일단 몸집을 키워야 되니까 그런 데를 다 흡수를 하고 이러다 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어마어마한 우리 돈으로 한 76조 원, 7조 원 정도의 지금 어음이 발생을 했고 이거 못 주면은 네. 사실은 기업이 도산하는 거잖아요. 네. 그럴 만큼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그러면 해외 수출에서도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실질적으로 내수가 일어나면 괜찮은데 중국 내부 경기도 안 좋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맞아요. 그렇죠. 이 내수 이거를 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1,500만 대를 생산을 하는데 네. 이거를 뭐 어디다 다 팔아요? 소화할 수가 없잖아요. 없죠. 네. 원래 중국의 태양광 같은 경우도 이 생산 능력이 전 세계에 쓰는 것보다 더 많이 생산하는 거예요. 네. 애초부터. 네. 그래서 과잉 생산이라는 맞습니다. 말을 했고 전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기술력에다가 이 배터리, 이 CATL 같은 데가 네. 아주 강력한 배터리 올라가죠.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으니까 네. 사실 잘 아시다시피 전기차가 이제 더 이상 내연기관차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거의 전자제품처럼 돼 그렇죠. 있잖아요. 이제 완전 전자제품처럼 됐죠. 실제로 전자제품 네.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점이 굉장히 어필이 됐는데 이제 세계 각국에서 이러면 안 되겠다. 사실은 바이든 정부 말기부터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50% 100% 네. 뭐 이렇게 때리고 유럽도 네. 유럽에 아시다시피 자동차 강국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뭐 독일이나 네. 뭐 이런 데가 이탈리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데도 뭐 45에서 한 60%까지 소위 관세를 부과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수출이 예전 같지 않죠. 그리고 내수도 안 풀리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품질이나 가성비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판매 부진에 시달리게 된 거예요. 판매 부진에 네. 시달리다 보니까 이제 공룡 기업이 판매 부진에 네. 시달리니까 이게 뭐 작은 기업이나 돼야 어떻게 해보죠. 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데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신다면 이건 망하게 놔둘까? 대마불사. 중국 이거는 망하게 하면은 중국의 제가 아까 이제 네. 태양광 네. 그다음에 이 전기차 얘기했는데 하나가 뭐냐면 반도체예요. 네. 반도체는 성공을 못하고 그렇죠. 못 따라오고 못 있잖아요. 따라오고 있죠. 네. 그러면은 이 세 개 중에 태양광도 이미 과잉이고 반도체는 못 따라가는데 전기차마저 접어? 이거는 그러네요. 또. 결정적인 경제 정책의 실패를 자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간에 다른 형태로 이렇게 좀 종합을 해서 갈 거다. 그래서 BYD가 끝날 수는 있어요. 네. BYD 자체가, 네, 자체가. 브랜드가. 그러나 중국 정부의 이게 핵심 주도 산업이기 때문에 그렇죠. 뭐 이렇게 종합을 해서 뭐 다시 국유화를 하든지 뭐 이런 형태로 갈 가능성이 더 크다. 중국이 약간 그런 구조조정을 국가 단위에서 엄청 하잖아요. 그러면 예. 엄청 소위 말해서 빡세게 해가지고 다시 되살려가지고 하고. 네네네. 2차 전지 기업들이 작년에 맞습니다. 한참 그랬던 네, 것 같고. 네. 근데 전기차가 생각보다 많이 부실한 것 같아요. 왜냐면 관세도 미국이 한 100% 되고. 그렇죠. EU도 한 많은 데는 45%까지도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것들이 BYD한테는 좀 악재가 된 것 같아요. 이게 비단 전기차가 BYD만 잘못되면 잘못될 수가 없죠. 배터리 업체까지 다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연관 돼서. 산업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또 이제 BYD만 그런 게 아니고 네. GD 자동차라든가 여러 이제 대형 네. 업체들이 있어요. 네. 이 대형 업체들이 우리도 왜 이렇게 막 이러면은 이제 소위 합병도 하고 그러잖아요. 네. 아마도 그런 형태의 어떤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걸 그냥 파산시키게 되면 중국 내부의 경제적 문제도 있지만 그렇죠. 이 지금 중국 정부가 계속 끌어온 소위 산업 발전 전략의 실패를 자인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미국하고 그렇죠. 같이 경쟁을 해야 되는 거고 반도체 특히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제일 앞서 있다고 얘기를 그렇죠. 하고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것들도 잘못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중국 정부도 좀 계산을 하고 있을 네.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가 지금 2차 전지 업체에 말씀하셨지만 예전에도 있었어요. 막 항공사들이 난립을 했을 때가 네. 있었는데 그것도 정리를 하고 결국은 국유 모델로 가고 네네네. 부동산 시장도 사실은 뭐 미국이엔 완다 뭐 네.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또 조용해졌어요. 예. 네. 그거는 또 왜 그러냐 하면 완전히 시장에서 퇴출을 시킬 수가 없는 없으니까. 거예요. 그러면 네. 이제 최대한 시장에 맡기는 것처럼 보이면서 이제 정부가 통제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러면 BYD 같은 경우는 지금 기술력 같은 거는 인정을 받고 그렇죠. 있거든요. 우리나라에도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고 그렇죠. 네. 뭐 개인적으로는 잘 안 사겠지만 렌트카 회사라든지 그렇죠. 가성비로 네, 밀어붙이는 이런 회사들은 데서는 그게 필요하거든요. 네. 네. 그것까지 우리가 자유시장 경제 국가니까 네. 막을 수가 없단 네. 말이죠. 근데 그 정도 가지고 중국 전기차가 BYD가 회생을 하거나 이렇기는 그런 게 어렵거든요. 아니겠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다. 불가피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저도 며칠 전에 뉴스를 본 것 같은데 중국 어느 도시에서는 이제 아예 허가를 줬더라고요. 네, 네. 상업용으로 써도 된다고. 아직 뭔가 그 안전에 대한 검증이 더 필요한 상황인데도 이게 기본적으로 전기차가 된 상태에서 자율주행이 돼야 되잖아요. 제가 뭐 여러 가지 전 세계에 있는 자율주행 기업 한 50개 정도 테스트한 영상을 봤는데 그 중에서 사실 통과한 거는 테슬라 하나만 통과를 했 걸 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율주행을 밀어붙이는 이유가 있을까요? 중국? 그 중국식 표준을 확장시키는 거죠. 음. 테슬라가 된 건 알겠다. 네. 그런데 우리도 거기에 떨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비록 시행착오는 있지만 나름대로 AI나 이쪽 자율주행 기술이 최고 수준에 네. 와 있기 때문에 중국 내부에서 이제 뭐 버그가 생기면 네, 좀 네. 잡고 그러면서 이게 사실 기술 표준 논쟁이거든요. 하나가 되면은 다 글로 따라갈 따라가죠. 수밖에 없잖아요. 성공한 모델 따라갈 테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옛날에 뭐 우리가 비디오 볼 때 뭐 VHS 방식이냐, 뭐 베타 방식이냐, 요즘은 잘 모르는 얘기지만 그렇게 싸워야 되거든요.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이런 이제 무역 분쟁과 더불어서 핵심은 사실 기술 표준 분쟁 이제 네. 패권인데 중국이 강점을 갖고 있는 게 있어요. 네. 데이터가 많습니다. 그렇죠. 빅데이터가 어마어마한 네, 데이터를 네. 수집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반강제로 수주를 그렇죠. 하죠. 거기는.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어요. 네. 중국에서는 아이가 태어나면 DNA를 제취합니다. 모자 복원이라는 이름으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게 다른 국가에서는 그건 난리 인권 나겠죠. 침해고 그렇죠.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모자 복원으로 국가가 해주겠다 그러면서 하면 어마어마한 네. 데이터가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장기적으로 바이오 제약하고 또 연결이 되는 네. 거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런 패턴을 원래 중국이 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약간의 문제가 있어도 중국 내부에서 이거를 기술적으로 확립을 시켜서 세계로 진출을 하는 이제 이런 패턴을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미중 간의 네. 기술 패권 전쟁 이게 이제 앞으로도 네. 계속 이 특정 분야를 둘러싸고는 일어날 수밖에 네. 없다. 주식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런 거를 좀 관심을 봐야겠죠. 가지시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또 중국 사회 문제로 대두되는 게 중국도 청년들 실업 그렇습니다. 이슈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뭐 문제긴 합니다만 저도 이제 관련 뭐 이제 유튜브나 여기서 영상들을 많이 본 것 같은데 중국도 지금 대졸 청년들 쏟아져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워낙에 이제 할 게 배달밖에 없으니까. 맞습니다. 예. 뭐 예를 들어서 농민공하고 그 다음에 대졸 청년들이 같이 배달 시장에서 경쟁한다.
어떻게 보면 좀 사회적인 손실일 수도 있는데 당연히 뭐 그렇죠. 이런 사회적인 갈등은 뭐 어떻게 되고 있나요? 사실은 이제 중국의 그 1년에 대졸자가 한 1,200만 명 정도 돼요. 많이 나오네요. 그러면 일자리가 1,200만 개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주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AI의 발전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고용을 동반하지 않는 성장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나마 이 스템 이제 20계통이 한 600만 정도 반이 되는데 여기는 아직은 이제 연구할 게 있는데 나머지 우리 뭐 문과라서 죄송합니다 있지만 여기가 별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대학까지 공부해가지고 이거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뭐 하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배달 시장에 뛰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문대학 졸업생들마저도 적절한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걸로 가게 되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이제 농민공이라는 사실은 농촌에서 무작정 상경해서 도시 호구도 갖고 있지 않은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하고 출혈 경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렇죠. 이런 동영상 보면 너 배달하고 싶으면 오토바이는 네 돈으로 사. 이제 이런 것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먹고 살 게 없어서 하는데 얼마나 자조적이냐 하면 청년 실업률이 뭐 공식적으로 20%가 넘었다 그래서 발표 안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유수의 대학에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대졸자들 취업률이 50%가 안 된다. 그러면 이게 이머징 마켓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커지는 마켓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걸 수용하지 못하면 이건 장기적으로 엄청난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 이게 사회적 낭비가 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제대로 된 일자리를 못 찾으면 이게 뭐가 되겠어요? 사회의 불만 세력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도 굉장히 고민이죠. 그러니까 농민공이 도시에 와서 그 도시 사람들이 안 하는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3D 업종에 많이 3D 업종에 취업을 해서 그런 부분을 보충을 해줬었는데 멀쩡하게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이 거기에 같이 휩쓸려서 경쟁하는 시스템이 됐다. 이거는 국가 사회적으로도 엄청난 손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AI의 역설인데요. AI가 막 발전해가지고 물론 모든 제품에 다 쓰이고 개발할 때 뭐 이런 건 좋은데 그게 보편화되면 사람 수요는 줄게 돼 있어요. 우리도 지금 뭐 어디 가면 키오스크로 다 하잖아요. 옛날에는 다 그걸 사람이 했었다가 주차장 이런 데도 지금은 무인으로 전부 무인으로 합니다. 그러면 그 고용을 동반하는 성장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런데 중국이라는 나라가 다른 나라처럼 뭐 인구 뭐 2억 1억 막 이렇다면 괜찮은데 이게 10몇억 14억의 인구를 해결을 해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1년에 1200만 개의 일자리를 계속 만들어내야 된다. 그러면은 중국 내부 동력만 갖고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외자가 들어오고 새로운 분야가 계속 유입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돌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그동안 코로나 팬데믹 이후 또는 중국의 민족주의 막 이런 것 때문에 외국 기업들이 나갔잖아요. 오히려 나가니까 이 고용 창출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이거를 돌파를 하려면 혼자서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국제사회와 같이 호흡하는 중국이 돼야 된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중국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우리 힘으로, 우리 정신으로, 우리 역량으로 충분히 가능하고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국가가 됐다. 이거를 지금 오히려 띄우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진통이 예상이 됩니다. 결국은 또 미국이랑 중국이랑 분쟁을 하는 시기가 계속 앞으로는 조금 더 이어져 나가겠네요. 그러면. 저는 금방 해결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둘 중에 하나가 내가 잘못했어. 그게 안 될 것 같은데요? 그게 될 리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뭐 G7, G2 이러잖아요. G1은 미국이에요. 그러면은 중국이 G2라고 그러면 중국은 G2라는 말을 안 쓰거든요. 왜냐하면 세계 2대 경제체라는 말만 써요. G2라는 거는 형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나는 미국 밑으로는 못 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방식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걸 시진핑은
중국식 현대화라는 표현을 썼어요. 미국은 뭐 자유, 민주, 인권, 개방 네. 이거 가지고 현대화했고 네. 미국을 추종하는 국가들 그렇게 했는데 네. 나는 사회주의 중국이 과학기술을 극도로 발전시키는 과학기술로 무장된 사회주의를 만들어서 현대화된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겠다. 이게 모토거든요. 그러니까 경쟁이 불가피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분간은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제가 이 말씀을 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많은 분들이 미중이 이제 타협을 하면 또는 미중 관계가 해결되면 이렇게 될 거다라는데 네. 절대 해결 안 된다. 이게 더 이상 변수가 아니다. 이건 완전히 상수화됐군요. 상수화해놓고 보셔야 된다. 그러니까 약간 완화되는 부분은 보일 수 있어요. 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이 시스템이 계속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금방 해결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갈등 요소를 상수로 놓고 작전을 짜시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네, 그런 사실 그 부분을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대답을 좀 해주신 것 같아요. 이제 사실 미중이 갈등하면서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혜를 보는 기업들이 업종들이 조선이나 네네네. 뭐 배터리 부분들, ESS라는 부분들, 뭐 그다음에 바이오 쪽에서도 좀 일부 네네. 있고 그랬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요 부분을 이제 항상 이쪽 투자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갑자기 화해한다 그러면 어떡하지? 내년 4월달에 또 미국이 트럼프가 가잖아요. 네네네. 예정이죠, 이거는. 그렇죠, 네. 이제 만약에 가게 돼서 손잡고 악수하고 사진 나오면 우리나라 수혜받았던 기업들 무너지는 거 아니냐 그 생각 사실 들거든요. 근데 전략적인 갈등은 계속될 거고요. 전술적 조정은 있을 수 있어요. 요 시기에 대표적인 게 우리 이제 경주에서 네. 만났잖아요. 네. 그 에이펙 회의에 네. 뭐 트럼프 대통령은 에이펙 회의 네. 참여하지 않았지만 겨우 한 게 뭐예요? 1년 유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뭐 대도 수입해주겠다. 네.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1년 유예라는 거는 1년 있다가 또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지노선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굉장히 쉽지 않을 거다. 특히 조선업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그 중국이 뭐 세계 한 70%, 그다음에 한국이 이제 특수선 같은 경우는 훨씬 좋은 기술을 가지고 네. 있죠. 일본도 있습니다, 사실. 근데 이제 일본보다는 우리가 더 앞서 있고, 그러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엊그저께 한화오션을 지목하면서 배를 만들면서 군함도 건조할 거다. 네. 군함을 중국한테 건조해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그 소위 마스가라는 이름으로 됐지만 그 미중 간의 해군력, 네. 해상 군사력 또는 해상 제어력 경쟁이 계속될 거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우세 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물론 이제 중국이 아니 우리를 공격하는 미군의 배를 니네가 어떻게 만들어주냐. 우리가 하는 거 아니다. 한화오션이라는 민간 네. 기업이 하는 거고 수주에서 하는 건데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다 서로 아는 얘기지만 그런 식으로 이제 당분간 특별히 그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중국은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지금 조용히 있지만 원자력 추진 잠수함 문제도 그렇고 팩스 실리카라는 소위 반도체 동맹에 있어서 한국의 역할, 그게 이제 중국을 제어하려고 하는 네. 거니까 지속적으로 그런 데 대한 문제가 생기면 얘기를 할 거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염두에 두고 전략을 짜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조금 답답했던 부분이 오늘 풀리는 막판 대답이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아주 좋은 도움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의 강준영 교수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